이 시각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새 후보가 막판까지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이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새 후보가 감정 싸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 당내 파장이 일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모시고 분석,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판세 여쭤봐도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영향 미쳐요. 막판도 이 변수가 있어서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데 뭐 대체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이었고 전체적으로 뭐 친노 대 비노다 이른바 영남대 호남의 대립 구도였던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막판 전당대 룰 변수도 이제 불거졌고 말이죠. 또 대의원표가 어떻게 향배도 그렇고 권리당원도 그렇고요. 어쨌든 뭐 문재인, 박지원 두 후보 중에서 한 명이 될 텐데 아마 큰 표차로 될지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상당히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폭풍은 뭐 잠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판세도 봤지만 이제 후폭풍 말씀을 하셨으니까 비노, 친노, 영남, 호남 이런 어떤 대결 구도가 뚜렷하면서 감정 싸움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끌고 간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급해서 그랬나요? 급해서 그랬죠. 사실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상수와 세 가지 변수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상수라 하면은 이른바 친노가 주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만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친노가 아무래도 대의원 수도 그렇고 여러 수가 많습니다. 근데 저 변수가 이희호 여사님이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이희호 여사님이 지난달 말에 보면은 박지원 후보를 갖다가 지원한 것이 한 가지 변수. 두 번째는 그동안 어쨌든 보면 조금 존재감이 덜했던 이인영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지 않았습니까? 세대 교체를 갖다 기치로 내걸고 완주해서 과연 이인영 후보가 아무래도 성향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중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인영 후보의 그 지원표가 지지표가 어느 정도 문재인 후보 쪽으로부터 좀 잠식에 들어갈 것인가. 세 번째 변수는 사실 오늘 영하 11.2도. 그러니까 뭐 체감온도 영하 20도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보면은 박지원 후보를 지지하는 구 옛날 평민당 쪽으로도 쭉 왔던 분들은 좀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또 노사모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그 후보를 지지하는 쪽은 좀 젊고 젊은 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추위, 맹추위가 또 하나의 변수, 즉 이른바 삼성률이죠. 이 변수가. 이 세 가지 변수와 앞서 말씀드린 한 가지 상수. 결론은 한 5시 정도는 나겠죠. 박빙의 승부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박지원 후보, 기호 3번 박지원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변수다라고 했는데 화면상으로는 일단은 뭐 꽉 찼습니다만 근데 꽉 찼습니다만은 원래 15,000명인데 15,000명 중에서 몇 퍼센트가 참석했는지 실제 나중에 이제 보면 개표 발표할 때 보면 얼마가 왔다 하는 걸 발표하는데 아무래도 보면 전체 대의원 중에서 오늘 대의원이 한 15,000 되는데 한 3-4%가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대의원들이에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차량편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 변수 아닌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정견 발표가 시작이 됐지만 뭐 정견 발표되면 그 내용 어떤 건지 이제 다음 뉴스 시간에 알아보고 미리 이제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새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막판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생 당 혁신과 총선 승리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더라도 당을 살려내지 못하면 문재인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당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은 오직 정권 교체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정쟁을 중단하고 혼신을 다해 남은 시간 민생과 혁신의 전당대회를 만들고 친노와 비노, 영남과 호남을 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뜨거운 단결의 시대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뭐 새 후보의 정견 발표 내용 들었는데, 자, 문재인 후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내거는데 총선 승리, 당의 혁신을 다짐을 했는데, 뭐 한때는 정계 은퇴, 이번에 당대표가 못 되면 정계 은퇴도 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놨다고 봤는데, 그렇죠.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만큼 배수진을 쳤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본인 얘기대로 배수진을 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대표가 돼가지고 자신의 대권 행보에 그것이 플러스가 될지, 그것이 이제 확고한 입지를 다질지, 아니면 이른바 낙마하게 될지는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인영 후보도 아까 말씀을 하고, 저도 아까 뭐 친노대, 비노, 영남대, 호남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구도를 깨지 못하면요, 아마 그 대표가 되지 않았던 걸 훨씬 못할 겁니다. 아마. 당대표가 된 다음에 당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의 문제가 제1차적 과제고, 그것이 혁신과 연결돼 있겠죠. 그 다음에 정치 쇄신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재보선, 4월 보궐선거죠. 보궐선거의 승리를 어떻게 견인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책무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지금 전 통진당 의원도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고요. 게다가 진보정당 모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 모임도 그렇고 이제 후보를 다 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야당이 세 군데가 다 야당이 차지했던 데였잖아요. 통진당 그리고 야당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 한 석이라도 지더라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있다고 보고 또 다른 내년 총선이죠. 이 세 가지가 당대표로서는 대권으로 가는 가도 있어가지고 가시밭길 투성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대권을 위해서는 박지원 의원의 말은 뭐 그건 어떤 정치적 승부수의 말이긴 합니다만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서 차례가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에 도전했다는 것은 자신이 승부수를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친노 세력의 결속력, 영향력이 여전함을 이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친노에 대한 반감도 또 한번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긴다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상처뿐인 영광은 아니고요. 상처도 조금 있는 영광일 텐데 그렇군요. 아무래도 보면 이제 친노들이 결집하다 보니까 비노 또한 또 결집하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효 여사님께서 나와서 박지원 후보에게 박지원이 바로 DJ의 적통이다 하는 식으로 연결했고 또 막판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여론조사를 갖다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갖다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고 거의 뭐 이것이 뭐 저질이다 뭐 보면은 이런 뭐 저질 처음 봤다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험한 말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 있어요. 격해 있는데 또 친노가 뭉치는 만큼 비노도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이런 것을 어떻게 부dum하냐. 결국 인사에 있어 대탕평밖에 없거든요. 보면 당내에서 인사할 수 있는 부분 뭐 이제 보면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재정과 인사를 누가 지느냐 문제. 또 보면은 아마 조만간 있으면은 뭐 4.29 보선도 보선입니다만 연말쯤 되면은 뭐가 나올 거냐 하니까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식으로 그 어떤 총선 후보를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마 비노 쪽에서는 예리하게 지켜볼 겁니다. 또 지난 2012년 마냥 혹시 대선에서 지더라도 우리가 당권만 잡으면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에서 계속 사람들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중도 개혁 노선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대폭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를 갖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좀 대탕평의 어떤 인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는데 거기서 만약에 여전히 뭐 친노 패권주의의 어떤 색깔을 강하게 내보인다면 요즘 나오는 분당 얘기 있죠. 분당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대립 구도가 말이죠. 지금 이호 여사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지원 후보가 다급하니까 찾아가서 이호 여사한테 그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그리고 새정치호남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부인하더라도요. 친노 대 호남의 구도라는 게 여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호 여사가 저기 박지원 후보를 DJ의 적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당내 또 호남 세력이 상당히 지지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계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일반 유권자들에게 이게 너무 어떤 특정 정파적이고 지나치게 대립 구도를 자꾸 활용하는 것 같이 활용은 좋은 말이지만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금 우리 황 의원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떻게 이 갈등을 봉합해내느냐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문 후보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친노를 혁파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과연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요 문제예요. 지금 친노가 이른바 친노의 계파를 해체하겠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 정말 이제 친노 대 비노의 대립구도가 없구나라고 할 정도로 확실하게 실천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문재인 의원 스스로가 확실한 무슨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만이 친노 대 이 비노의 대립구도가 허물어지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이전부터 이제 이미 당권에 도전했으니까 예.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97년도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졌잖아요. 예. 그 이후에 계속 당권 도전하고 당의 그 실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2000년도에 또 졌어요, 이회창 후보가. 그러니까 그동안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과 똑같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뭔가 확실하게 유권자들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게 뭐가 될까? 의원직 사퇴도 가능하다고 보여요, 저는. 의원직 갑질 사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확실하게 친노를 혁파한다. 그래서 정말 다음 총선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친노는 가능하면 배제하겠다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라야만 친노 대 비노가 구도가 해체되고 유권자들이 다시 야당에게 눈길 돌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지금 뭐 이번 경선대 과정을 보면 어쨌든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상대 진영끼리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는 것을 통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개파 간 싸움으로 보고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상치 못한 최후의 선택을 또 할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봐요. 뭐 달리 볼 거 있습니까? 지난해 7.14 전당대회 때 당시 김무성 후보하고 서청원 후보하고 거의 같은 새누리당 말씀하시는 거죠? 새누리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분당은 안 하죠. 안 하는 분당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1등, 2등을 다투던 서청원, 김무성, 서청원 두 후보 간에 거의 흔한 얘기 상말만 안 나왔지 거의 그런 분위기까지 갔었거든요. 어느 당이나 보면 전당대회 하면은 그러니까 곧 내년에 총선이 있으면은 그것은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건 사생 결단의 문제예요. 현역 의원들과 또 그건 아닌 지역위원장들 입장에서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뭐 보스라면 보스랄까 리더라면 리더랄까 우리 쪽에서 당권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배지를 달 확률이 높아지고 만약 저쪽에서 잡은 배지를 갖다가 잃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사생 결단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됐던 박지원 후보가 됐던 자기가 대표가 되는 순간 내려놓아야 된다는 저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즉 이런 거였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회초리를 칠 때 다른 사람한테 말에 말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친노 개파주의 문재인 의원 얘기했죠. 친노 개파주의를 갖다가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은 나 문재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되시면 그 행동으로 옮기세요. 개파주의 혹시 간단하잖아요. 공천 사람 이른바 봐갖고 내용 안 되는 그 의원들은요. 아무리 친노라 하더라도 공천 안 주면 됩니다. 그건 반대의 경우 박지원 당 대표가 되시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뭐 2시간 반 뒤에면 결론이 나니까 저희가 사실은 누가 되면 그 어떤 가정법을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뭐 결론이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지명이 됐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표정을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의혹이 지난달만 이제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한 언론 관련 내용인데 뭐 종편 얘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보면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보니까 뭐 지상파에서 아예 목소리가 직접 나오더라고요. 보면 아주 듣기가 민망했어요. 뭐 저 밑에 어린 그 이른바 저 말진 기자들하고 서너 명하고 밥 먹으면서 말이야 내가 가서 그 어느 프로에서 저 패널 빼 임마 빼 임마란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즉시 쪽지가 나라 뺐다고 막 그러면서 또 그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했죠. 아니 말이지 내가 저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너희들 윗사람 잘 알아. 너희들 인사 다 할 수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보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 아니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에 그것도 2014년에 총리가 되시겠다는 분이 2015년에 아니 어떻게 언론에 재갈을 물릴 그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으며 그것을 갖다 행동으로 옮겼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차남의 병역 문제, 본인의 병역 문제, 또 분당 땅 문제, 여기 뭐 타워 팰리스 문제, 요즘 보니까 뭐 경기대 조교수 문제 많기도 많아요. 또 우송대 무슨 뭐 특강 문제 다 좋아요. 또 평발이 맨발이 됐다, 맨발이 평발이 됐다 다 좋아요. 그거는 옛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지명을 받고 난 다음에 예. 그것도 언론을 상대로 예. 내가 언론을 쥐락펴락하고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언론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이 그걸 들었을 때 국민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도 저 정도니까 청와대에서는 아주 언론을 쥐락펴락하겠구나. 아이고 저분 국무총리 되시면 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보면 거칠게 나오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김정일 수석 부대변인 보니까 아예 당에서 공식 논평을 냈더군요. 그건 아예 거치까지를 갖다 생각을 하라. 예.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완구 후보자는 아이고 제가 이게 대호각성할 문제가 아닙니다. 뭘 깨우쳐서 성찰할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석고대죄 네. 돗자리 깔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연담의 인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저기 표결에 의해서 표결이 예. 안 되면 부결되면 뭐 인준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관 인사청문회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죠. 거죠. 장관 인사청문회는 네. 청문회에서 인사청문 특위에서 부적격 보고서 채택해서 올린다 하더라도요. 네. 뭐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네. 국회의 인준을 거칠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나 총리 임명은 예. 그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예.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됐어요. 예. 사실 뭐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병역 의혹 이런 게 많이 제기됐는데 예. 그래도 야당이 어쨌든 이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야당과 상당히 그 뭐 세월호 협상 과정도 그랬고요. 물론 상당히 뭐 어떤 부분에서 지적할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 과정도 그랬고 적어도 야당을 많이 배려하는 듯한 모습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다못해 세민연이라고 잠깐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이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다못해 사소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그래서 야당도 상당히 기대를 했고 그랬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자꾸 의혹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래도 어쨌든 분위기는 청문회 통과는 무난하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다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황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언론 관련 얘기고 단지 이게 언론이라는 측면보다도 자꾸 외압을 제기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부적절한 발언임은 분명합니다. 절대로 뭐 그 부분은 뭐 본인도 사과했다시피 말이죠. 부적절한데 앞으로 이제 뭐 청문회에서 어떠한 이제 입장을 또 밝힐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또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우리 전 언론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이제 이른바 이제 언론용으로 마크맨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이렇게 녹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신문에 쓰지 않고 뭐 당에다 주고 이랬다는데 그 과정은 썩 석연치 않았다. 직접 신문에 썼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렇지 않고 그걸 굳이 당에다 줘서 당이 또 KBS에 어떻게 가가지고 그게 이제 KBS 통해서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왜 꼭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얼마나 이른바 마크맨들 보면 이제 흔한 뻗치기라고 그러죠. 그 뻗치기 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점심이나 같이 먹지.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 끓여놓고 먹었다는 건데 문제는 사실 어느 기자도 가면 다 녹음합니다. 녹취합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완구 후보자 같은 경우 원내대표 삼선 의원의 원내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갖다가 자기 회사에서 쓰지 않았느냐. 그 방송이 됐던 신문이 됐던. 아니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 앞에 야 너희들 다 윗사람 다 알아. 너희들 하면 너 소리 어느 칼에 죽는지도 모르다 죽어.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데 사실 어린 기자가 용기를 못 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은 결국 보면 지금 이 총리 후보자가 지나치게 으스대다가 으스댄 거죠. 사실 여태까지 나온 그런 것들만 따져도요. 현역 의원이 아니었으면요. 애진혁에 보면 이미 낙마했을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현역 의원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야당에서 봐주었던 거거든요. 봐주었는데 이 부분이 막판에 언론 이거 재갈 물리겠다가 나오니까 지금 사실 야당도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나온 거죠. 자, 최청열 교수님 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 이제 인사 참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했고 또 지금도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고심 끝에 이제 총리 후보자를 했고 또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도 이제 나왔는데 또 역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인사 검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촘촘한 그런 자금이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여전히 인사 검증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자꾸만 이렇게 탓하는데요. 사실 뭐 너무 그 청문회가 너무 촘촘하다, 도덕률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은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구조가 그렇게까지 상당 부분 사회 지도자급이 되는 정도면은
뭐 그렇게 깨끗하기 어렵다, 양립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인데 글쎄 그 논리가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박상호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대법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과거 이제 민주대 반민주구도 때 박상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된 얘기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특히 대법관 후보자로서는 아주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뭐 황 의원님 말씀처럼 이왕 후보자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현역 의원만 아니었다면 벌써 이제 야당에서 뭐 사퇴가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청문회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여전히 보다 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찾아본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 자, 황 의원님이 30초만 정리를 해주시죠. 또 적으신 것 같으니까. 예, 딴 거 적었는데 이런 거예요. 보면 저 연장 탓하면 안 됩니다. 연장 탓하면 안 되고 보면은 지금 보면 인사 검증 제대로 못한 거죠.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인사 검증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될 거고 또 인사청문회 제도를 갖다가 탓하면 안 되는 것이 현재 인사청문회 엄격한 제도를 만든 것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 때 박근혜 당 대표 때 강하게 요구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화요일 수요일에 있는데 그동안 제기됐던 언론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그런 것들 얼마나 말끔하게 해소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